여러분, 용조는 무수리 최씨의 연인군의 아들로 태어나죠. 용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세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자, 수업 시간에 뭐라 했죠? 첫 번째 컴플렉스, 형을 죽였다는, 간장게장과 곶감으로 형을 죽였다는 살인자의 오명. 두 번째는 천민의 자식이다. 세 번째는 노론의 개다라는 세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완전 컴플렉스 덩어리인 거지. 근데 이 영조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똑똑한 사람이라 왕권을 강화하고 콤플렉스를 하나씩 쳐내가면서 조선의 왕으로 거듭나는 그 디벨롭되는 성장기, 그 growing up, 이게 완전 드라마란 말이에요. 자, 보잔 말이야. 자, 먼저 탕평책이야. 자, 여기서 탕평책이 바로 영조와 정조의 그 정책을 한마디로 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이 탕평책은 아버지 숙종 때부터 있었어요. 이 탕평책이 뭐냐면 이거 다 외워야 돼. 그냥 영조와 정조는 업적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탕평책은 숙종이 처음으로 뭐 너희 서인하고 남인이 혹은 노론하고 소론이 힘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일어난 싸움이니 붕당이라는 게 내가 왕의 중심에 딱 저울추처럼 서서 너희 노론과 소론이 힘의 균형점을 와우 맞춰주겠다. 이게 탕평책이에요. 그러면 탕평을 하려면 어느 한쪽에 기울여야 돼요? 안 돼요? 딱 중심을 맞춰야 되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 등장하면은 뭐 기재부 장관의 영남권에서 발탁했다. 또는 국방부 장관을 호남 출신으로 발탁했다. 이럴 때 뉴스에서 뭐라 그래요? 탕평 인사다라고 하죠. 균형을 맞춘다 이 뜻이야. 근데 이 균형을 맞추도록 주장한 이 숙종도 이게 균형이나 이게 균형이나 이거 환국이지? 어? 이게 지 맘대로 뒤집어 엎었잖아. 특히 이 두 번 기사왕국, 갑술왕국 여자 두 명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한 거야. 영조는 더 나아가서 즉위하자마자 난이 일어나요. 무슨 난? 이인좌의 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토다면 이 경종한테 빌부는 애들이 소론했죠. 소론. 왜? 소론이 남이랑 그래도 정치적으로 친했거든. 그러니까 경종이 왕이 됐을 때 소론이 집권하고 이 소론이 경종이랑 같이 노론을 엄청나게 많이 죽인 사건이 신임사화였죠. 신임사화. 그러니까 이 소론 입장에서는 특히 이인전은 영조가 노론의 자식이기 때문에 노론의 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먼저 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인좌라는 사람이. 자, 이때 이 이인좌의 난을 다른 말로 무슨 난이라 그러면 무신년이 일어나서 무신난이라고도 해요. 무신난. 무신년이 일어나서 무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이인좌의 난이나 무신난이 나오면 영조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영조가 정말 똑똑해. 이 소론 측인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노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소론을 기용해서 소론 가지고 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의 명물 딱 쓰는 거지. 소론한테 소론이 치게 함으로써 진압이 되는 거예요. 자, 영조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와, 내가 즉위하자마자 난리나나? 항상 노론이건 소론이건 말 많은 놈들, 극노론, 극소론, 이 말 많은 놈들 있어. 제일 말 없는 게 중도파야. 얘네들만 기용해야지. 중도파들,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중도파 기용해야지. 그게 바로 탕평파예요. 탕평파. 이 탕평파를 가지고 전국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자신과 완만한 애들만 기용해서 운영했다 해서 완론탕평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수업 시간에 말했죠. 영조는 완만한 애들과 했던 이 중도파 애들이랑 전국을 운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당파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한 건 아니라고. 방금 말한 건 종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당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조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붕당, 왜 왕권을 약화시키는 게 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붕당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표. 붕당의 뿌리를 뽑고 껍을 꺾어야 돼. 자, 여기서 말하는 붕당의 뿌리는 어디다? 서원이고, 그 다음에 붕당의 꽃은 산림이에요. 산림이란 관직은 없지만 당시 학문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던 제야의 영수들이거든요.
자, 노론 서원이 있고 소론 서원이 있죠. 이 서원이 이때는요, 막 한 700개 정도 됐어.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이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 노론 쪽에서의 공론과 소론 쪽에서 공론을 모아요. 그럼 이 공론을 모으면 자기 세력한테 있는 산림한테 딱 가요. 그럼 산림이 정부 중앙으로 한마디씩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유시민 아저씨가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중앙 정치에다가 이렇게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노론 대표 공론과 소론 대표 공론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 살림 말 듣고. 자, 그러면 분당의 뿌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서원을 없애야지. 서원을 없앱니다. 단을 못 없애요. 한 몇백 개만 남기고 일단은 거의 다 없앱니다. 그 다음에 서원 철폐. 그 다음에 붕당의 꽃을 꺾기 위해 여기 있는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뭡니까? 그렇죠. 왕권 강화입니다. 자, 그리고 선조 때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인사혁신처, 인사과장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우리 이조 전랑이라 그러죠. 자, 이조 전랑한테는 어떤 권한? 3사의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했댔죠. 그러니까 이조 권한을 약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조 전랑의 이 자리를 권한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조 전랑이 중요하지 않게 되니까 이 서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신 후임자 추천권을 없애버려요. 자, 근데 이조 전랑의 약화지 영조 때가 이조 전랑의 자리를 아예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조 전랑의 자리를 아예 제거하는 사람은 정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와서 여기 위에 영조의 정책을 한번 봅시다. 자, 영조는 처음에 이제 균역법을 실시합니다. 자, 균역법은 내가 경제 파트에다 강의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심제. 항소도 할 수 있고 승소도 할 수 있는 지금의 삼심제를 만든 사람이 영조고, 그 다음에 가옥간영법을 폐지했어요. 여러분 능지처참 알죠? 소 4마리한테 팔다리 묶어갖고 찢는 거. 그게 원래 능지라고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신체를 훼손하는 법이에요. 원래 능지처참은 몸을 슬라이스 치는 거야. 포를 뜨는 거야. 머리와 심장까지만 남겨놓고 50포, 100포, 1000포. 기록엔 내가 몇백 포까지 있다 했죠. 3600포 갔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와서 몸의 4단 분리가 된 게 그게 거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즉 조선의 최고의 법전이 뭡니까? 경국대전이죠. 세조 때 편찬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그럼 이 성종 때부터 영조 때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야. 그 사이에 있었던 법들의 개폐들 과정을 다시 재편하고 편집해서 나온 법전이 무슨 법전? 속대전이다.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는 백과사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신의 탕평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한 비석이 무슨 비석? 그래, 탕평비다. 척화비는 흥선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영조예요. 자, 다음은 우리가 정조를 한번 빼볼 텐데요. 자, 이제 정조와 세도 정치만 남았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영조까지 했었죠. 영조의 아들이 누구냐면 영조의 아들은 이선이라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세자예요. 여러분, 사도세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죠? 영조가 뒤주에 가둬서 죽었죠. 나중에 훗날 영조가 자기 아들 이선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아주 목 놓아 울어서 슬퍼할 또 생각할 사에서 사도세자가 붙였어요. 자,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이산정조입니다. 이 정조는 수업 시간에 또 했죠. 분명히 했는 것처럼 새 손시절 때부터 엄청나게 암살 시도에 휘말려요. 그렇게 어렵게 왕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정조가 어떻게 그 왕권 강화를 하면서 자신의 암살 위협들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세종대왕과 더불어 최고의 성인 군주로 등극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정조는 조선의 제22대 임금이자 대한제국에서 추존했던 황제예요. 묘호가 정조고요.
자,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정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들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한번 갈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말했죠. 정조를 수업할 때마다 항상 선생님이 가슴이 떨린다고. 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조가 이 어떻게 해서 왕권 강화를 하게 되었는지 먼저 스님이 저번에 칠판에 한번 적어줬죠. 스님이 칠판에 뭐라 적었습니까? 자, 저번에도 칠판에다 이 두 가지를 적었어요. 자, 군주 도통론 만천명월 주인옹, 이 두 가지가 정조가 어떻게 왕권 강화했는지에 대해서 그 기념비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군주 도통론 만천명월 주인옹. 잘 읽었어요. 자, 여기서 군주 도통령, 여기서 도통이 뭐냐면 그때 말했죠. 그렇죠. 성리학입니다. 자, 성리학을 누가 만들어요? 주희라는 사람, 즉 주자가 만들었죠. 원래 이 성리학은 주자 이외의 사람들이 여기에다 주석을 붙이거나 성리학을 다르게 해석하는 게 절대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조가 뭐라 그랬냐면 성리학은 곧 군주이자, 여기서 군주는 누구예요? 정조를 의미하죠. 성리학이 곧 나이자 성리학 이외에 내가 있다라고 신하들 앞에서 주장합니다. 자, 당시 이런 발언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 조선은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이 주자의 성리학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임금이 성리학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뜻은 신하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는데 이 정조는 신하들의 반발을 모두 다 잠재웠어요. 왜? 정조가 정말 천재라 했죠. 4살 때 천자문을 다 띄고 그 다음에 7살 때 성리학에 통달한다 했죠. 이 신하들의 모든 성리학에 대한 질문을 정조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 받아칩니다. 그걸 넘어서 개개인 한 명 신하들한테 성리학 질문을, 어려운 질문을 해요. 정조가 신하들이 정조한테 학문적으로 아무도 뭐라고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조는요 경연을 겁나 좋아했는데 이 경연의 목적은 원래 신하들과 왕이 학문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신하들이 왕보다 더 똑똑하죠. 왜? 재상들은 과거제, 그 치열한 과거제를 치고 올라왔던 천재들이기 때문에 이 경연에서는 보통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단 말이에요. 근데 정조 때는 정조가 경연을 열어서 신하들을 교육시킵니다. 왜? 천재이기 때문에. 정조는 살아서 거의 책을 3만 권 정도 읽었대요.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만천명월 주인옹이 뭐냐면, 자, 명월은 달이에요. 즉 정조를 의미하죠. 정조가 달이 되어서 만천하에 있는 백성들의 주인, 직접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 두 단어만 보더라도 정조가 얼마나 왕권 강화에 힘썼는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정조가 학문적으로 신하를 누른 다음에 즉위하고 규장각을 설치했는데요. 규장각은 정말 중요해요. 규장각은 우리가 정조를 배우기 전부터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사항이죠. 이 규장각은. 규장각은 왕실의 개인 도서관인데 이 규장각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자, 도서관 역할도 있지만 우리 조금 진하게 여기서 경연도 담당하고 심지어 여기서는 과거 시험까지 쳐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장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비서실장, 즉 승정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외교를 담당하기도 해요. 뭐 등등등. 그 다음에 교육까지. 자, 이렇게 중요한 기구였단 말이에요. 규장각이. 자, 이렇게 중요한 기구를, 즉 규장각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검서관이라고 그랬죠. 이 규장각 검서관에는 원래는 정말 중요하고 높은 관직의 애들만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정조는 여기에 파격적인 인사를 실시합니다. 자, 여기에 어떤 출신을 한다 했죠? 그렇지. 서울 출신의 관리들을 뽑는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박제가 북학위를 쓴
그다음에 이덕무, 그다음에 발해고를 쓴 유득공. 자, 서울 출신들은 정말 이 당시 조선 국가에서 관리로 오면 굉장히 더러운 취급을 받았어요. 이때 당시 중앙에서 서울 출신이 오면 뭐라 그랬냐면 서울들과 함께 하늘 아래에서 일을 하면 공기가 더러워진다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조는 이 서울들을 차별하지 않고 인재만 보고, 즉 능력만 보고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과 정조가 성군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굴 위한 왕인지. 자, 여러분 그거 아나요? 동양의 역사와 서양의 역사에서 바라보는 성군이라는 이미지가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이나 정조를 보고 성군이라 하는데 세조나 태종 이방원 보고는 성군이란 그러죠. 봐봐. 세조도 그렇고 태종 이방원도 그렇고 왕권을 겁나 강화시킨 다음에 국방력도 강화시키고 했잖아. 근데 왜 성군이라 안 불러?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서양에서는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영토만 겁나 넓혀도 뭐 대왕, 대제, 성군이라 불러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로스 대제 있죠. 자, 동양의 역사에서는 성군이라 하면은 여기서 눈치챘을 거예요. 그렇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둬.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가 만약에 동양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알렉산드로스와 이런 뭐 악바르 대제 같은 건 성군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서양이 우리 동양의 역사를 겁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 플러스. 이게 동양의 역사관입니다. 돌아와서 이 교장각 안에서 초계 문신제를 실시합니다. 초계 문신제. 자, 여러분, 초계 문신제가 뭐냐면 과거제 갓 합격한 33명의 따끈따끈한 문신들을 다시 왕이 직접 불러 모아서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그만큼 왕이 똑똑해야 되겠죠. 자, 그럼 과거에 갓 합격한 애들을 왕이 직접 교육시켰을 때의 효과는 어떨까요? 그렇지. 왕한테 충성을 다하면서 자연스럽게 왕권 관화인 겁니다. 와우. 자, 그 다음에 무슨 화성? 수원화성. 수원화성을 모르는 사람 없죠. 수원화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팁을 하나 알려준 적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수원화성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엄청 크죠? 수업 시간에 봤던 거는 이 팔달문만 봤단 말이에요. 팔달문만. 자, 여러분 여기서 정문이 어디냐면 전부 다 팔달문이 정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장안문이 정문이에요. 왜? 정조가 실제로 한성에서 수원화성 들어올 때 이 북쪽 장안문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정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수원화성은 1997년 적어볼까요? 1997년 12월에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됐단 말이에요. 이 수원화성은 수원의 상징이자 랜드마크예요. 오늘날의 수원화성은 수차례 자연재해랑 한국전쟁 당시 파괴됐지만 일부 복원된 상태예요. 그리고 영조가 이 수원화성을 세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었거든요. 정조 그는 자신이 꿈꾸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천했으며 정교한 석축수를 보여준 곳이 이 화성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죠. 또한 할아버지인 영조에 의해 죽은 자신의 아버지 누구? 장원세자, 사도세자의 묘를 이곳에다가 이장하기 위해 지었으며 이 정약용, 다산 정약용 당시 정조가 외톨이였는데 정약용만 친구였어요. 정약용이랑만 대화를 했다. 왜? 자신의 지식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다산밖에 없었거든. 어쨌든 이 정약용한테 궁중 비서였던 기기도설이란 것을 하사해서 거중기를 제작하게 했고 그 거중기를 함께 정약용이 거중기 사용해서 이 화성을 축조하도록 도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자, 스님이 이 수원 화성이 1:1 데이트로 겁나 좋다 했죠. 왜? 낮에는 여기 수원 화성을 딱 걸으면서 여자친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야,
이게 팔달문이고 서포르 서안문 서도네. 이 봐봐. 이 우리나라 22대 왕이었던 정조가 만들었던 건데 정약용의 거중기를 이용해서 만든 거야. 자신의 꿈을 상징하는 수원화성은 수원시의 자랑이자 자신의 이상적인 도시였다 자기야. 이러면은 여자친구 어머 오빠 뭐죠 하면서 뻑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바퀴 돌고 나면 날이 저물어요. 그럼 이 팔다문 앞에 수원시의 명물 진미통닭에 가서 치맥 한잔하면 그날로 끝.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돌아옵시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수원화성 나오면 누구? 정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조 때 수령 향약이 유명했는데 원래 향약이란 거는 그 지방의 향촌을 규화시키는 지방의 크루들이에요. 지방 양반들, 즉 영향력 있는 양반들, 사족들의 모임인데 이 향약을 지방 사족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즉 국가에서 직접 파견한 지방관이었던 수령을 파견하게 돼요. 그 수령이 향약을 담당하는 것이 수령 향약입니다. 자, 그러면 효과가 뭡니까? 그렇죠. 왕권 강화죠. 자, 그 다음에 또 경제 파트 교과서의 강의를 보면은 무슨 통공? 신해 통공입니다. 자, 이 신해 통공은 또 강의에 또 올려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신해 통공 뭡니까? 자, 국가의 허락을 받은 시전 상인들의 어떤 것을 폐지시키는 거? 그렇죠. 금난전권을 폐지시키는 통공을 뭐라고 합니까? 시대통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차별 완화? 그렇지. 설의 차별을 완화시키고 정조 때 다시 속대전 이후에 법전을 다시 개편시킨 게 바로 대전통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늘 규장각을 하면서 같이 설명해야 될 장용령을 설명 안 했는데 지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장용령은 뭐냐면 정조의 개인 친위 부대이자 국가 당시 조선 최고의 중앙군대예요. 자, 원래는 조선의 중앙군대가 뭐였냐면 오군영입니다. 오군영. 이 오군영에는 뭐 수어청, 어영청, 뭐 총융청, 금위영, 훈련도감까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제일 셌거든요. 자, 정조 때 되면은 정조가 세손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과거에는 문과랑 무과가 있죠. 자, 무과에서는 최종적으로 28명이 뽑혀요. 자, 3년에 한 번씩, 안 그래도 천재들만 나오는 과거제에서 이 28명은 무술 천재 아니겠습니까? 이 28명이 같이 훈련하는데 이상하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이 28명 중에 꼭 1등만 훈련 자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매번. 그래서 이게 1등이 어디 갔는가 한번 보니 당시 정조 이산이 어렸을 때 이산이 사는 궁전 동궁전에 1등들이 계속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1등이면 소드마스터 척준경밖에 없는 거야. 엄청 잘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27명들이 이 1등만 보면 다 지린단 말이야. 그 1등이 다 이산 곁에 모여요. 그럼 얘네들은 이산이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문수학하면서 같이 군사훈련하면서 형님은 아니겠지만 충성스러운 관계를 맺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산이 정조로 왕이 되자마자 얘네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장용령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시 이 오군령 노론들이 장악하고 있던 이 오군령이 이 장용령만 보면 어떻게 벌벌 떨겠지. 왜? 싸움꾼들은 싸움꾼만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1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 오군령에 속하는데 얘네들이 장용령이 지나갈 때마다 무서움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조의 장용령은 개인 친위 부대가 되고 또 자연스럽게 국가 최고의 부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정조 겁나 똑똑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시간의 마지막 세도 정치기를 할 건데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정조의 그 어린 아들이었던 순조가 11살의 나이에 즉위를 해요.
이 미리 말하면 순조, 헌정, 철종 이 순헌철 3대 60년간의 정치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고러티 세도 정치라 그러는데 순조 때가 11살, 헌종이 8살, 철종이 18살이야.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순조가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누가 자연스럽게 안동 김씨가 세력을 잡게 돼요. 뭐 안동 김씨, 헌종 때는 뭐 풍양조 씨, 다시 철종 때는 안동 김씨. 그러니까 한 가문, 안동 김씨 한 가문이 국가의 정치를 꽉 쥐어잡는 정치를 우리 뭐라 그런다? 그렇죠. 세도 정치기라 그래요. 자, 이때는 당연히 외척 세력들이 겁나 많이 등장하고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자, 이 세도 정치기에 안동 김씨가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냐면, 자, 먼저 정치와 군사를 어떻게 장악했냐? 조선 후기, 즉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어떤 기구가 국가 최고 기구를 했죠? 그렇지, 비변사라 했죠. 이 비변사를 세도가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력으로는 여러분 매간 매직이 뭡니까? 빙고! 관직을 사고 파는 건데, 자, 당시 영의정, 뭐 이조판서, 병조판서, 수령, 뭐 관찰사 이런 것들이 돈만 비싸게 주면 다 살 수 있었어. 자, 그럼 매간 매직으로 올라온 관리들, 즉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탐관오리라 불러요.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야. 그럼 얘들아, 비싼 돈 주고 관리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할래? 그렇지. 뽑아 먹어야지. 그래서 백성들이 이때 겁나게 살기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자, 백성이 어떻게 살기 어려운지 빨리 봅시다. 첫 번째, 처음에는 조금 서국적인 저항이었어요. 뭐? 벽서. 벽서가 뭡니까? 그렇지. 벽에다 낙서하는 거지. 어떻게? 안동김씨 바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소청. 왕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극단적인 선택인 밀란까지 가게 되는데, 세도 정치계는 중요한 밀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먼저 평안도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겁나 차별을 받아요. 이쪽 주교에. 왜? 심지어 이 전국에 있는 노비들조차도 평안도 사람들을 평안도 노음이라고 차별합니다. 여기에 빡친 당시 몰락 양반이었던 잔반, 즉 누구? 그렇지, 홍경래. 홍경래가 이 서북민, 즉 평안도의 차별을 못 이겨서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안도 지역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겠죠? 자, 여러분, 잔반이 뭡니까? 몰락한 양반이죠. 자, 오늘날의 급식소에서 음식을 남기는 게 잔반이죠. 그 잔반이 어원이에요. 몰락한 양반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주 지역에서 또 중요한 밀란이 일어나죠. 진주 밀란. 자, 이것은 뭐의 문란 때문에? 그렇지. 삼정의 문란 때문에. 자, 삼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토디세인 전정. 자, 그 다음에 군포였던 군정. 그 다음에 가장 폐해가 많았던 환정. 환곡이죠. 빌려주고 갖게 하는 거. 자, 이 삼정 세 가지 세금이 겁나 문란해서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진주에서 시작한 밀란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돼요. 자, 이때가 임술년이어서 무슨 농민봉기? 그렇지. 임술 농민봉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때 국가에서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이 진주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 같이 해결해주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해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흐지부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임술농민봉기가 있어났을 때 이 지역의 난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가가 임시로 파견한 관리를 뭐라 그런다? 안핵사라 불러요. 당시 안핵사가 박규수였어요. 박규수는 연안 박지원의 손자죠. 나중에 1871년에 미국이 상선이었던 제너럴 쇼모노를 불태웠던 평양 감사가 이 박규수입니다. 와우.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시험 범위 선생님이 올려주기로 한 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모두들 수고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일주일간 남았죠. 금요일날 한국사 시간 아닙니까? 자, 금요일 한국사 시험까지 여러분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자, 그럼 아디오스.